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냥 자자니 더워서 안 되겠고, 냉방기를 틀자니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고, 이러나 저러나 숙면 취하기가 어려운 여름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일 시작하려고 아마 벌써 밭으로 향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예보로 보면 이 더위가 8월까지 계속된다고 하죠. 그때까진 농작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더운 시간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일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엔 목마름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규칙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고요. 작업할 때는 햇볕에 몸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일하다가 온열 질환 등의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조를 이뤄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환경도 반드시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3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로운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송기원입니다. 달고 맛있는 이것,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죠. 시원한 냉장고나 차가운 물에 담궈뒀던 커다란 이것을 칼로 쩍 하고 가르고 그 속에 빨간 과육을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크기가 워낙 커서 식구들이 적은 집에서는 이것 한 번 사려고 하면 한참을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것을 보관하는 용기도 따로 나오고 이것 전용 칼도 나와 있으니까 비교적 간편하게 손질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땐 믹서기로 갈아서 넣어두면 수분 보충에 더없이 좋은 주스가 됩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크기가 작고 수박처럼 깎아먹는 애플 이것이나 복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더운 여름 우리 농부들이 길러낸 시원하고 맛있는 이것 망설이지 말고 많이 드세요.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이 예상되는데요. 시원하게 노래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도 이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것.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특별하게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부가 초대형 FTA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가입할 준비에 나섰다는 게 알려지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센데 이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CPTPP는요,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메가 FTA라고도 하죠. 이 협정은 기존의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요구가 클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CPTPP 가입 대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농업 분야랑 관련이 깊은 동식물 검역 위생 조치인 SPS와 국영무역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 SPS 인력 인프라 확충과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뒤늦게 회의 소식을 접한 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토하겠다 정도 의사를 밝힌 정부가 6개월 만에 가입을 전제로 핵심 피해 산업인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 없이 준비에 들어가서인데요. 한농연은 정부가 농업계에 설명을 않고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농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식물 검역 위생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축질병과 병해충이 발생한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우병, 과수화상병, 오리엔탈 과시파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같은 각종 병해충 유입과 농축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바이오 안보로서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에서는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가축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 발생을 평가하는 단위가 국가에서 특정 지역으로 굉장히 완화되는 지역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CPTPP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농장 단위로까지 완화하는 구획화 개념까지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SPS 적용 기준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의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CPTPP가 이렇게 체결이 되면 신선 농축산물 검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요 과수산업과 축산업이 자칫 붕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농식품부 입장은 뭔가요? 네, 우선 공식적으로 CPTPP 가입을 여전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농식품부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PS 관련 법령 개정과 인력,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은 CPTPP 때문이 아니라 내년에 발효를 앞둔 25개국과의 FTA인 RCEP 등의 이행에 필요한 것이라며 선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CPTPP 가입을 위해서 기존 회원국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간 품목 개방을 추가로 요구받는다면 농업 피해가 또 예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 또 그리고 AT 등에서 시행 중인 농축산물 비축과 국영무역 등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을 지킬 정부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네. 자, 농촌에서 면세유 또 농사용 전기 참 중요한 에너지인데 요새 탄소 중립이 이슈잖아요. 이 보조금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화석연료 보조금은 세계 각국 정부가 특정 계층을 돕고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나 전기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농어민이나 영세가구 등이 주로 혜택을 보는데 또 이에 반해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서 기후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많았습니다. 면세유와 전기요금 감면제 모두가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다루면서 화석연료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전합니다. 네, 분명히 줄이자는 의견일 것 같은데 농업 현장에 좀 큰 타격이 있겠네요. 네, 한마디로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면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손볼 우려가 높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141만 킬로리터에 달했고 농가들이 감면받은 세액도 6,830억이나 됩니다.
농촌을 둘러보면 각종 농기계, 농업용 화물차부터 시설하우스까지 면세유가 쓰이는 곳이 워낙 다양합니다. 농사용 전기도 시설하우스, 축사냉난방, 저온창고, APCR, PC 같은 농산물 유통시설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만큼 여파가 클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가 소득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우스 난방이 대표적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시세원예 면적 중 32.3%가 가온재배랍니다. 이들 농가의 81%가 석유, 9.9%가 석유를 씁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5% 남짓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서 난방이 필수인 아열대 작목을 실소득 작목으로 농가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보조금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큰 흐름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선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외국을 돌아보면 미국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선언했고 EU에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선진국들과 달리 이런 정책에 대응할 국내 움직임은 아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업계 안팎에선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폐지를 가정해서 농업 분야에 미칠 여파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가 가시화했을 때 농가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목표에 맞게 현행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전체 배출량이 2.9%로 실제로는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농축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식품의 소비, 수입, 가공, 수송, 유통,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6%나 된다는 점을 또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동안 좀 주춤했는데 강원, 춘천 또 인접 지역 중심으로 다시 위험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오후 10시부터 춘천시와 경기 가평군, 포천시, 양평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ASF 발생이 가장 많았던 춘천시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엔 발생 건수가 2건으로 줄었는데 이달 초인데 5건이 발생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가까운 홍천 지역으로의 ASF 남하를 막고 또 이근 농가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소독 차량과 축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발생 지역 주변 집중 소독에 나섰습니다. 또한 장마철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소독약품 600kg도 공급을 했습니다. 환경부도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ASF 발생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수색 인력을 기존 17개 시군 260명에서 28개 시군 424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최남단 광역울타리 인접 지역에는 특별포획단을 기존 30명에서 53명으로 확대 투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농민들도 이 땅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농사를 짓고 있죠. 오늘 아침 1라디오 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농사 짓는 땅을 누가 소유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땅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낼 농민이어야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에 반하는 각종 비상식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특히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실태를 마주할 때는 농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73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 오늘 두 번째 시간 공익법률센터 농본회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로 인터뷰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가 농본 막 첫 활동 시작할 즈음이셨어요. 예, 요즘에는 농촌에 어떤 현장들 다니고 계십니까? 뭐 오늘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네. 요즘에 농촌에 발전소들을 새로 많이 또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뭐 LNG 발전소들입니다만, 어쨌든 그 발전소들도 또 농지를 대규모로 좀 훼손하고, 그런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네. 경제유전의 원칙 또 농지 문제 이야기해볼 재헌절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LH 임직원 수사를 이제 경찰이 한 지도 벌써 넉 달이 돼가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특수본에서 어쨌든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좀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송치된 사람 봤을 때는 이제 주로 좀 하위직들이 좀 많았고, 네. 어쨌든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중인데, 이번 기회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부동산 거래 실태를 좀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사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조사를 맡았을 때부터 처음에 저는 이제 좀 걱정했던 게 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할까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떤 의원이 이제 의원 이름은 밝혀졌죠. 그렇지만 그 의원이나 그 의원의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만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에 대해서 뭐 출당이나 탈당 권고를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의원들이나 그 가족들 관련해서 뭐 그 의원들이 막 반박하는 내용들을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내용을 공개를 해야지.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해명을 양쪽을 들어보면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박을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결국에는 이게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되는데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몇 명이 위반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이 어떻게 위반했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혼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라고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쨌든 공개할 수 없다라는 지금 답변을 보냈고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기관이니까 그걸 뭐 어느 다른 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마땅치가 않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반을 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만 밝힐 게 아니라 내용까지도 좀 밝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주 경신련 발표를 보면 전국 지자체장 238명 중에 51%가 농지를 소유하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이 비율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비율이 높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 광역의원 중에 농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극소수인데 그런데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비율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농업법인이 투기를 하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투기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 말고 농업법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서 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태도 농업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농지를 산 다음에 그걸 쪼개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판다든지, 개인들에게 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됐고, 뭐 한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거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중에 상당수가 그런 농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법인은 원래는 이게 농업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농업법인이 일종의 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을 만들 때 농업인은 한 명만 참여해도 되기 때문에 네. 결국 비농업인들이 사실상 주도하는 회사 형태가 되고 이 농업회사법인이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바로 농지 투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태 그대로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살 집을 사서 그죠? 집을 사면서 좀 시세 차익이 좀 발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비난을 많이 받아야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그냥 주로 자신이 살 집 중심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좀 원한다,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인데 이제 사실은 가장 심각한 투기는 땅을 특히 이제 농지나 임야 같은 땅을 사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막대한 어떤 투기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저는 가장 심각한 유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투기는 일반 국민들은 쉽게 하기가 힘든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네네. 하거나 아니면 돈이 아주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라서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전체가 다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어쨌든 이런 농지 같은 걸 투기 법을 위반해가면서 사실 또 개인들이 집을 사고 파는 건 법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은 아닌 거고 설사 어떤 기대하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해가면서 어떤 투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서 저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투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위법적인 것들을 다 잡아내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어디까지를 조사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하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도 좀 한계 중에 하나가 네.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지금 농지법이나 여러 법들에 위반했을 때. 근데 그 공소시효 7년 안에 있는 사례들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년 된 사람은 조사해서 위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그러면 취득한 지 8년, 9년 된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사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농지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허위나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처분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처분명령이라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에 좀 관계없이 조사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소시효 7년 안에 있는 사례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에 경제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좀 실현하자 이런 강력한 여론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수사나 조사가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법 개정이 돼야 네. 되는데 지금 법 개정도 사실은 뭐 수사보다 더 지지부진하다.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이제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임위원회 통과할 때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껍데기밖에 없는 법안 아니냐. 본인들 스스로도. 실제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처음에 이야기되던 안보다 아주 후퇴를 안이고요. 정부의 정부가 사실은 찬성하는, 정부가 동의하는 것만 거의 받아들여진 상태고, 정말 경자 유전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은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농림부에서도 이야기한 게 어차피 다시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자기들도 인정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상임위에 아주 좀 불충분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고 네. 아마 8월 정도 국회에서 이 안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더 근본적인 어떤 농지법 개정안은 다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이게 안 들어갔어. 이것마저 빠졌다고? 정말 꼭 필요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걸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소급 적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 농지의 소유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처방을 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지금 이번에 농지 투기와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된 게 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건데 이걸 아예 금지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통과된 것은 이제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절대 농지로 분류되는 농지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미흡한 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이나 이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농지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런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또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일부의 개정에 지금 그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이 열심히 봐주고 계시고 우리도 좀 꾸준히 보면 좋겠지만 또 살다 보면 이제 잊혀지기도 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걱정인데 국민 전체에 대한 공감을 계속 좀 더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표본조사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농민인데 그러니까 비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취득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보유해 왔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굉장히 중요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하는 농본이나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좀 같이 좀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좀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농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알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뭐 그런 작업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는 일단 실태가 좀 파악이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가 심해지면서 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신도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농지가 또 대규모로 좀 훼손이 되는 거. 아까 발전소 같은 것도 왜 꼭 농지로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이 논의가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예를 들면 택지라든지 또는 산업단지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지으려고 할 때 가능하면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 농지가 일단
존재하고 넓게 존재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시설들이 다 농지를 훼손하면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국가적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제1원칙으로 좀 삼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개헌 논의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좀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1948년에 이제 재헌헌법 때보다 사실은 좀 많이 후퇴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재헌헌법은 그 당시에 농지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농지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후퇴해서 지금은 경자 유전의 원칙 정도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좀 다시 이게 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좀 경자 유전이 좀 관철되고 실현되는 방향으로 좀 강한 의지를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에 있는 농업이나 농촌 관련된 조항들이 좀 시대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네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기후위기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농촌이나 농업이 가진 어떤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 또 생태적 가치 같은 것들을 헌법에 좀 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무산됐지만 어쨌든 농업이나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체계적인 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헌법 개정을 할 때 담겼으면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재헌절 맞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오늘 두 번째 시간 공익법률센터 농본회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인데 오늘도 비슷하게 나올 전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였는데요. 무려 1,615명이나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주 수요일에는 1,200명대 그리고 그 전주는 800명대 정도였으니까 2주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도 1,100명이나 나오긴 했지만 비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 400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87명, 부산에서 62명, 대구 52명 등 영남권에서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세종, 전남북 그리고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올 하반기 예비군 훈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 12일 예약을 하지 못한 55살에서 59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이 재개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요. 예약을 하면 접종 기한은 이달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정부는 8월 중하순 시작될 만 49세 이하 백신 접종에 이 화이자 백신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접종 예약 개시일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예약 지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오부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이 됐어요. 네. 며칠 전 이 프로야구 선수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프로야구가 출범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확진이 이 방역수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따르면 이 두산과 3연전을 앞두고 서울 숙소에 도착한 지난 5일 밤 NC 소속의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박성민 선수가 한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에 박성민 선수의 지인 2명이 합류를 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는데요. 이틀 뒤 이 지인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박민우 선수를 제외한 이 3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대였던 두산 선수들도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역수칙도 안 지킨 선수들과 NC구단은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강남구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네. 박성민 선수는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만
일부 심각한 일탈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 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춘천 쪽에서 폭염경보 속에 수돗물이 끊기고 주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특히 고지대 마을의 불편이 심각하다고요. 네, 이 강원도 춘천에서는 이 폭염경보 속에 수돗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지난 월요일에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 취수장 펌프 고장으로 수돗물이 끊겼고 펌프를 고쳤다라고 했지만 이후 수도관 이물질이 섞이면서 쓸 수 없는 오수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춘천시가 매일 오늘이면 물 공급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KBS가 확인해본 결과 이 망가진 취수장 펌프는 아직 고치지도 못했고 또 사고 당시 문제 펌프의 사용 기한이 이미 6개월이나 찬 상태였는데 이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펌프를 아직 주문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주문이 들어간 만큼 언제 수리가 끝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폭염에다 이 물이 언제 다시 공급될지 모르는 상황에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수압이 약한 고지대 마을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여권의 공작이라며 여당 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면 이번 수사에서 봐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직까지 여권 인사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 또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전날에는 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는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근거를 내놔야 할 것이다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네. 오히려 전날에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어제 이 공작 정치이자 선거 개입, 사법 거래라고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누가 그런 공작을 했는지 이름을 공개하라라며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네요. 네, 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의 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피의 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외적 사례만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허가하겠다라는 건데요. 예외적 사례라 함은 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오보가 있어서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보이스피싱 같은 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또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규정이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수사팀이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고 또 피의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증언을 바꾸자 검찰이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들을 교사해서 한만호 씨의 바뀐 증언들이 위증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을 벌였는데요. 감찰 결과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참고인을 100여 차례나 소환을 해서 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사실상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검찰이 그걸 알고도 재식후 감싸기로 일관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은 위증교사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553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차분하고 뉴스도 듣고 좋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주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056님, 밭에 가는 길에 라디오 켰습니다. 새벽에 밭일 좀 하고 낮잠 자려고요 하셨네요. 낮에 너무 무더우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대전은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 전북, 영남에 아주 많은 양의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늘 시설물 관리 또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는 그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